7월 28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영철 교수의 직언 시간인데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화두는 어저께 서울 평양 사이에 남북 연락 통신선이 지난 2019년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판문점에 있던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 복원이 됐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서 청와대 대변인도 아주 흥분해가지고 아주 이런 희소식을 국민에게 전하는 것이 참 즐겁다는 그런 표정이고, 그 다음에 여당의 대선 후보 경쟁자와 실세들도 한결 같이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이런 결단으로 통신선이 개통된 것은 앞으로 뭐 차차로 정상회담, 평화회담 등으로 진전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이슈로 당장은 김경수 지사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 제기되고 있는 이 마당, 백신 문제, 그 다음에 금융위기 문제들 덮는 이슈로 이거를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용이라기보다도 악용하고 있지 않냐 하는 감이 드는데, 장 교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분명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년 1개월 만에 이제 군 통신선이 재개가 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용비어천가를 방불케 하는 문비어천가를 한다고 또 언론에서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로 통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군 간의 통신의 경우는 남북 간 평화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건 맞는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북한에서 끊어놓고 나서는 지금 다시 재개됐다고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재개하기 위해서 또 북한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 모르게 또 어떠한 내용을 합의를 해줬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국내의 여러 가지 어지러운 정세를 덮고 평화를 모토로 하면서 계속 북한 편향적인 북한 발악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 발악이식의 일들을 또 계속 해나가지 않나,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 그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14선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철도 문제 등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적혀 있는데, 그 시점은 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퇴임하기 2달 전 10월 4일이니까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실제로 임기 2년 2달 남겨놓은 대통령이 뭔가 북한에 가고 뭘 이런 한 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국함인가 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2018년에는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회담에 이어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기만적인 트럼프 김정은 사이의 싱가포르 협약 때문에 이튿날 있었던 이 6.13 지방선거가 지금 현재 야당이 전국적으로 필패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 대한 추억을 이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이 두 눈을 보랍뜨고, 북한은 행복이 절대 놓치지 않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해수부 직원이 표류해 간 것에 대해서 사살한 그런 문제라든지 따져야 할 건데 입도 뻥끗 안 하고, 당장은 판문점 연락사무소 폭파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돈을 지어준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그저 통신선 개설이 됐다, 그저 만나주기만 하면 막 황송감사하다, 이거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핵무기가 있는 한에는 북한 정권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그 북한 정권 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식량난이나 등등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생각하면은 정말
이런 거짓 쇼가 더 이상 지속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미국하고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했을 때 온 나라가 얼마나 열광을 했습니까? 마치 평화가 금세 다가오는 것처럼 했는데 결과는 지방선거 싹쓸이용으로만 활용이 된 것이잖아요. 저도 그 당시 강남구청장 출마를 했지만 그 엄청난 기세에 밀리는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북한을 이용을 해서 선거를 개입을 하겠다. 더구나 내년에는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든지 정권을 연장해 보겠다. 이런 술수로 북한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북한도 다급하긴 했던 것 같아요. 뭐 식량난에 코로나에 여러 가지로 또 중국하고 무역도 80% 이상 줄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북한 자체가 거대한 감옥으로 변하고 있는데 거기서 특권층만 호의호식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그 대한민국의 주민들이 그 방관하고 있다.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북한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북한의 핵이 있는 한은 대한민국이 아무리 발전하고 경제 성과를 거두더라도 북한으로 다 빨려가는 일이 벌어진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두는 이 정권 들어서고 국가 채무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정 적자도 아주 누적적으로 상승하고 이런데 임기 7개월을 남긴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재난 포복기를 비롯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 하여간 이게 국민들이 관심을 사야 되겠다 이런 배짱인지 이 정권 말기 금년 연말 그리고 다음 정권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이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겠을 때 있는데 재정 위기에서 비롯된 총체적인 경제 난국 위기를 장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 재정이 튼튼해서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 총 생산 규모가 500조 조금 넘는 규모였는데 부실 채권이 근 200조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긴급하게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공적 자금을 168조 원을 투입을 해서 제가 사장으로 근무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9조 원,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에 111조 원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실 채권을 정리한 바가 있었는데 이 공적 자금의 그 실체가 뭐냐면은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입니다. 즉 당시에 재정이 굉장히 튼튼했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을 해줬고 그 채권이 시장에서 무리 없이 소화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비교해서 지금 우리 재정 상태는 엄청나게 열악하거든요. 이제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조만간에 이제 돌파할 상황이 됐고 현 정권은 자기 임기 동안에는 각종 그 공공 알바 일자리라든지 또 긴급 재난금이라든지 물론 이제 약간의 필요성이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빌미를 삼아서 계속 재원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복지 관련 지출 예산이 200조 원이 넘어가서 특히 현금성 예산은 100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돈들이 정권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결국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권이 편가르기를 굉장히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편에 대해서 관대하게 재정을 베풀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한테는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국민 통합이 깨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권에서 이렇게 통합이 깨지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돈을 풀어줬지만은
어려운 사람이 자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 그 사람들 소득이 계속 줄어가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 소득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해져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방역 문제를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영국의 경우는 이미 충분히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스크를 벗자. 그리고 정부가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국민이 스스로 알아서 이제 대처하면 된다. 왜 그러냐면은 백신을 맞는 것도 있지만은 이 바이러스 그 치명률이 굉장히 낮아져 갖고 오히려 독감보다도 더 사망자가 적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백신 확보고 접종률인데 현 정권이 이 부분을 등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국민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두어 두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다 그 자영업자를 아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지금도 곳곳에 다니면은 가게 문 닫은 데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게 문을 닫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그 대출 규모가 지금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보고서에 나온 걸 보면은 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831조 8천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GDP의 43%에 달하고 있고 차주 수가 245만 6천 명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매출이 급감하니까 더 이상 이제 소득을 올릴 수가 없고 대출을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부가 이제 대출을 연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자까지도 상환 유예를 해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규모가 130조 원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130조 원이 계속 갚지 않고 6개월 단위로 연장하면서 이제 올해 9월까지 가는데 이렇게 방역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2인 이상은 저녁에 못 모이게 할 경우 자영업은 더 이상 매출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엄청난 금액이 은행의 부실로 넘어가면서 은행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또 역시 그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정권이 재난 포복기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라든지 피해를 입은 곳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전 국민 80%에게 일률적으로 준다. 그게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그러나 그것이 받는 쪽에서 따지고 보면 사실 푼돈 수준이죠. 몇 번 외식하고 말 그런 돈인데 자칫 국민들이 여기에 순치되게 되면 그것도 달콤한 맛에 현혹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부.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이 자각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뭐 이런 뭐 속담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공짜가 사실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서로 자기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낸 세금입니다. 우리 이웃이 낸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분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냈는데 그 일부를 세금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이 정말 효율성 있게 쓰여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푼돈으로 잠깐 어디 외식하는 정도 수준으로 나눠주면서 국민을 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정치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돈을 내서 그렇게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린다, 뭐 경주의 최부자 이런 정도면은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남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그 세금을 마구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세금도 이제 부족해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2019년부터 우리나라 총 수입이 총 지출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돈을 마구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쓰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채무로 넘겨지고 그 채무는 결국 우리 후손들이 갚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잘했다. 그리고 아까 북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오로지 선거에만 이기겠다. 선거에 그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을 뿌리겠다. 이런 의지만 보이는 것은 정말 온당치가 않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이제는 균형 잡힌 정치권이 새로 이제 집권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코로나 백신 확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하고 확약을 받았다? 무슨 가계약을 체결했다? 이래서 6월 말까지 이 4천만 회분, 그러니까 2천만 명에 대해서 두 차례씩 그 주사할 수 있는 4천만 회분이 확보됐다는데 6월 말까지 어제 현재로 0.0몇 %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꽝이고 허황된 건데 이래서 대통령 또는 청와대 당국 질병관리청에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 백신 공급에 지금 차질도 있고 이런데 이 백신 그리고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앞뒤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장 교수 생각을 좀 얘기해 보시죠. 결국 이것도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정치 방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집회를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인 이상 모이는 것은 오후 6시 이후에는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음식점을 가더라도 보통 한 4명이 한 테이블 정도니까 4명 정도는 뭐 그렇게까지 위험성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인위적으로 두 사람으로 막아놓은 거는 결국 저녁에 모임을 하지 말라. 또 시위도 1인 시위만 해라.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걸 빌미로 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자영업자들이 곤혹을 겪고 그 곳곳에 이제 점포들이 폐쇄당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각종 종교 시설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내세우면서 그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이런 등등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그래서 반드시 선거에 이기겠다는 이런 의도는 국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분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 교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